1%가 되기 위해서는 99%의 동의가 필요하다. 1%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99%의 존경과 신뢰가 따르지 않으면 다수의 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다수의 마음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려면 스며들어야 한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말로써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1%는 그저 자기 잘났다고 튀는 존재가 아니라 다수의 힘을 인정하고 함께 가면서 그 속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다수에게 스며들 수 있어야만 한다. 겸손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자신의 뜻을, 의견을 상황에 따라 굽히는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다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그 다름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9%가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천천히 스며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또한 필요하다. 겸손함으로 다수와 함께하며 99%의 신뢰를 쌓는 1%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1%의 특별한 재능 위에 이해심, 통찰력, 인내심까지 다수의 신뢰를 얻는 1%가 되는 길은 오늘 내일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만약 1%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천천히 조금씩 영향력을 키운다는 마음가짐을 지니자. 나는 매일 성공하면서 이기는 습관을 쌓는다.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하루를 계획하기, 가볍게 팔굽혀펴기로 몸을 깨워주기, 일과가 시작되면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할 일을 하나씩 부러뜨리기,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기, 30분간 줄넘기 하기, 저녁은 술을 마신다 해도 7시 전에 끝내기, 잠들기 전 1시간 독서하기, 그날의 나를 칭찬하기. 매일 반복되는 나의 루틴은 나와의 약속을 계속 지키는 승리의 경험을 내게 주고 기쁨의 도파민을 제공한다. 이 루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얼마나 큰 성장을 가져올지 이미 경험으로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하기 싫어지는 나와의 싸움에서도 매번 이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성공하는 경험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신기한 것은 작은 성공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 큰 성공 역시 당연하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큰 성공 역시 내게 부담스럽지 않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굳이 필요를 못 느낀다.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뭐하러 불확실한 승부의 시간을 보내겠는가. 매일 쌓여가는 성공의 경험과 이기는 습관이 나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준다. 오늘의 승리가 내 인생의 승리로 만들어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자. 나를 이긴다는 것, 그거 쉽지 않다. 근데 나는 매일 이기고 있지 않은가. 일어날 변수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 설마 일어나겠어? 했던 일은 언젠가 예상 못한 시기에 반드시 일어난다. 돈이 더 들어가서, 내 노력을 더 해야 해서, 시간이 더 소비되니까, 조금은 불안하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넘어가면
언젠가 그 일은 꼭 다시 일어나 처음에 했어야 할 노력에 몇 배는 더 힘든 결과를 만들어낸다.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비교한다면 기초 철근의 두께와 간격을 기준치보다 모자르게 하면 나중에 크랙이 꼭 발생하고, 뼈대를 세울 때 정밀하게 치수를 재지 않으면 후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 대충 빠르게 칠한 페인트는 얼마 못 가서 다시 칠해야 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지붕재를 사용한다면 폭우에 비가 셀 수도 있다. 인생 또한 똑같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조금 더 서두르거나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게 되면 예상 못한 변수가 꼭 생겨난다. 구체적인 계획이 꼼꼼한 실행력과 만나지 않으면 자꾸만 되돌아가는 변수에 의해 자신감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남들이 내 행동을 본다면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야? 너무 꼼꼼한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말은 반드시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변수를 줄일 수 있다. 일어날 변수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난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가 걷는 길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타인을 도울 만큼 여유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것, 아니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며 얻은 사회적 지위, 아니면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들 모두가 중요한 성공의 기준과 잣대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어쩌면 닿을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평생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나는 성공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이미 한 단계 성장했고, 내일이 오늘보다 성장했다는 것을 현재의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성장의 길 위를 내가 매일 걷고 있는 중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경제적인 부호, 사회적 지위, 꾸준한 자아실현 모두 한 발씩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함, 때로는 고통까지도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체력을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하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의 집요함을, 작은 성공과 승리에 매번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나의 단순함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성장이 모여 큰 결과를 얻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이의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소중한 이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나를 감사한다. 힘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새해 첫 기적, 반지환. 지난주 계획했던 5가지 중에 겨우 2가지만 실행에 옮겼고 나머지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조금씩이긴 하지만
거의 매일 먹는 술이 스트레스를 덜어주는지 더해주는지 헷갈린다. 몸은 이상하게 무겁고 머릿속은 선명하지가 않은데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미뤄진 일이 점점 쌓여만 간다. 조금 지친 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자꾸만 더해지는 일거리와 스트레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아니 어쩌면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 같다. 더하지 못한 아쉬움, 최선을 다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 조금씩 흔들리는 의지,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가? 그래도 아무리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나를 이해하고 칭찬하려 한다. 잘했어. 그만큼 한 것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거잖아. 너는 너만의 속도로 즐겁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힘내. 조금 쉬어도 괜찮아. 당연한 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기분 좋은 반전의 자극을 활용해보자. 창의성은 독특함에서 나오는데 독특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과 같다.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기억에 남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좋다. 표정은 웃고 있고 목소리 톤이 밝은데 슬픈 소식을 전달한다거나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을 비틀어서 전달하면 뭔가 특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관심이 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다. 나의 생각을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이 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신 당혹감이나 불편한 감정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즐겁고 유쾌한 감정이 들도록 해야 한다. 예상 못한 반전이 기분 좋은 결과나 황당함으로 다가올 때 그 정보는 좀 더 힘을 얻는다. 나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운영하는 숙소의 마케팅이나 얼마 전 신축한 건물의 홍보 방법으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인생의 긴 스토리 안에서 기분 좋은 반전을 일으킬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강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면 기분 좋은 반전의 자극을 활용해 보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은 배운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대가로 돈과 옷과 신을 얻어야만 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없어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죠? 나는 사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단식할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는 주름지고 배가 나오고 인상이 고약한 한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가슴은 답답하고 속은 미식거린다. 깜짝 놀랐다. 예전에 거울을 볼 때면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자신감과 열정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한 명의 청춘이 나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미 이루어냈다라고 매일 외쳤던 것이 나약한 나를 스스로 감추기 위한 자기 최면으로 느껴졌다. 나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자존감과 자신감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내일 짧은 단식을 통해 나약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채워넣자. 거울 속 나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시 한번 채워주자. 고통은 신호다. 고통은 신호다. 멈춰야 할지, 바꿔야 할지, 성장해야 할지. 예상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살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정말 그렇다. 누구나가 겪고 있거나 무조건 겪어야 할 일이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 힘듦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을 바꿔 먹는 순간 고통과 스트레스가 기회와 성장으로, 열정으로 뒤집어진다. 경험해보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말 경험해보면 알 수 있다. 정말 신기한 감정의 변화다.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라고 푸념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된다. 내가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이것을 이용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동전의 앞면처럼 모든 일에는 위기와 고통, 깨달음과 성장이 함께한다. 이전에 이미 많은 글들을 통해서 위기는 곧 기회다, 고통은 행복의 다른 모습이다 라는 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오늘 아침에서야 무엇인가 확 깨우쳐지는 감정이 들었다. 지금 내게 닥친 위기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지 시작했던 고민의 시간이 내가 변화하는 순간이구나.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 또한 나에게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열정과 기회로 반전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내게 닥친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뀐다. 바로 지금부터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단식 3일차 되는 아침이다. 나의 작은 도전에 성취감의 기쁨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한다. 요 며칠 사피엔스라는 어쩌면 거대한 책을 가볍게 읽었는데 느껴지는 것이 적지 않다. 약 138억 년 전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45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난 이래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등장한다. 7만 년 전 인지혁명을 거쳐
12,000년 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불과 500년 전부터 세상을 설명하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의 길을 걸어왔다. 인지혁명은 사피엔스들에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수천만 명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유재산과 권력, 계급, 전쟁을 탄생시킨 농협혁명은 사피엔스를 지구의 최상위 계층으로 변화시켰다.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하나씩 알게 된 과학혁명은 길가메시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신의 영역을 인간은 빠른 시간 동안 알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간이 영생을 얻는 과정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티끌 같은 존재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신의 영역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과거에 비해 더욱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 부정적일 것이다. 기술은 발전되었지만 욕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어쩌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진정한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다. 사피엔스를 읽고 내가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독서는 내게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역사 속 무의미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남기는 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의미에 가치를 두며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다. 사색하며 천천히 걷던 시다르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가르치면서 스승들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자아다. 나는 그 의미와 본질을 배우려고 했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단지 속일 수 있었을 뿐이고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다만 그것 앞에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세상에 이 자아만큼 나를 몰두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개체이며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시다르타라는 이 수수께끼만큼 깊은 고뇌를 안겨준 것은 없었다. 시다르타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을 계속 배우려고 하루하루 조금 더 성장하려고 계속 누군가에게서 듣고 책을 보고 뭔가 영상을 찾아보고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쩌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사색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어떠한 길을 가고 싶은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결국에는 그 의미가 나한테 어떠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가 나의 어떤 만족감을, 그리고 성취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사는 게 후회가 없고 만족한다 라는, 고통과 행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데
삶이라는 거는 다양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저의 경우는 차라리 나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알아보고 나만의 선택을 해서 사는 게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서 조금 더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좀 아침에 들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배울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나를 시다르타라는 비밀을 알아낼 것이다. 의미 있는 삶은 시간 너머로 연결된다. 그는 무가치하고도 무의미하게 삶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있는 그 무엇도, 소중하거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도 그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다. 시다르타. 내가 생각하는 가치란 무엇일까? 가치는 타인을 위한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그것은 사회적 가치를 띈다.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일까? 나의 삶이 왜 존재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내면적 기준이 된다.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인간의 삶이란 유한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 권력, 명예도 대부분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고 전달되어 계속해서 존재하는 가치인 것들 또한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은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하다. 나의 삶의 시간이 다했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태도, 정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기록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속해서 남겨질 수 있다. 의미 있는 삶은 시간 너머로 연결된다. 강은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당신 역시 강물로부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비밀을 배웠습니까? 강은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원천에서, 하구에서, 폭포에서, 나루토에서, 여울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강에게는 현재만 존재할 뿐 과거라는 그림자는 없고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시다르타. 삶을 강물과 비교했을 때 삶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의 물길이 흘러가듯이 이미 흘러간 물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강물이라는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란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강의 본질을 알게 된 것처럼 나의 본질을 아는 것, 나를 알고 나로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완전하게 몰입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나의 삶을 이미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 나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말했는데 그 말 자체가 상대방이 반박하는 근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생각을 결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의 변화 없이 말하는 기술만 연습하는 중인 것 같다. 다른 이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만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가르친다는 욕심 자체를 버리는 것이 사회적 동물로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변화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면 가르쳐줄 의도 자체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또한 착각에 불과하다. 나는 이미 그들이 나를 따라 변하려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거는 딱 한 가지뿐이다. 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하게 그냥 하면 된다. 후회 없는 인생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선물처럼 다가온다. 시간이 흐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일정 시간 흐르고 나면 나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어른에서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하는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사실 3살 난 내 아이의 행동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신기하다. 자연적인 흐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나에겐 그 시간이 조금은 늦게 다가와 주기를 희망한다. 내 아이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과 이해심을 내 어미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지만 잃어가는 기억의 속상함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서 다그치게 된다. 인간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나 또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조금은 두렵다. 지금의 내가 사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듯이 나의 미래를 조금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에 충실하자. 후회 없는 인생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선물처럼 다가온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5년 7월 15일 화요일,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읽고 그동안 느꼈던 나의 생각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우주의 멀리 있는 곳을 관측한다면 관측하는 곳과 관측되어지는 곳의 시간의 속도는 다르게 흐를 것이고 빛의 속도로 관측하는 데 생기는 오차로 인해서 관측자는 관측되어지는 곳에 몇 초 또는 몇 년 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곳은 질량과 속도 차이로 인해서 별도의 다른 시간의 속도를 지니게 된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어쩌면 조금 철학적일 수 있는 나의 확신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밝혀지는 중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나는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너무나 많은 것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려 한다. 하루하루 조금씩 더 알아가며 성취감을 느끼고 꾸준히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자. 온 우주, 유일한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한다. 새로운 도전은 나에게 항상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나는 매일 아침 설레임과 두려움을 느끼며 눈을 뜬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문득 10여 년 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혼자 하는 생애 첫 여행이 세계 일주였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과장 지위에서 머뭇거림 없이 사직서를 던지고 두려움을 향해 나의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세계 일주를 떠났던 내 모습이 오늘 아침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때 매일 아침 눈 뜨면 드는 감정은 설레임과 두려움이었다. 나에게는 그때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지켜야 할 것, 책임감,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어깨에 올려진 짐들의 무게로 조금은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도전의 종류와 방법만 변화가 있었을 뿐 나의 본능과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여전히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새로운 도전은 나에게 항상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겨준다. 만약 설레임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려운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나는 어쩌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안전한 삶에만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앞에 놓은 벽을 뛰어넘으려 할 때 온 신경의 세포가 살아 숨쉬듯 몸에서 열정이 타올랐다. 오늘 아침 나를 설레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의 농민,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의 노동자와 같이 최근에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고등 근로자로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변화해왔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생산수단은 존재해왔고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은 상위 지배 계층이 되었다. 국가의 경우에도 축적된 자본의 규모 차이와 그로 인한 기술 수준의 격차는 자유무역 거래로 인해 백권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국가와 개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종속되어지는 중이다. 사회적 교육 체제는 더욱더 뛰어난 근로자를 양성시키기 위해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고 프롤레타리아 계층 안에서 경쟁과 차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다 알겠으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만의 생산수단을 만들고 보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점점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미 축적된 자본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꾸준히 자본은 가속해서 축적되어야 하고 그 자본을 이용해 생산수단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 나의 생산수단은
철학과 가치를 담아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의 농민,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의 노동자와 같이 최근에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고등 근로자로 프롤레타리아 계층은 변화해왔다.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각의 생산수단은 존재해왔고 그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층은 상위 지배 계층이 되었다. 국가의 경우에도 축적된 자본의 규모 차이와 그로 인한 기술 수준의 격차는 자유무역 거래로 인해 패권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국가와 개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종속되어지는 중이다. 사회적 교육 체제는 더욱더 뛰어난 근로자를 양성시키기 위해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고 프롤레타리아 계층 안에서 경쟁과 차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다 알겠으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만의 생산수단을 만들고 보유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점점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미 축적된 자본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꾸준히 자본은 가속해서 축적되어야 하고 그 자본을 이용해 생산수단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한다. 나의 생산수단은 철학과 가치를 담아서 공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만의 생산수단은 무엇인가? 너 오늘 밤에 죽어. 과거에 했던 선택을 이해하면 현재 선택의 기준이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생존의 기본 지식이다.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증가되면서 투자를 통해 가속할 수 있는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준다. 국가의 패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쇠퇴하거나 강화되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무척 구체적으로 나열한 김태휴 교수님의 패권의 비밀을 읽었다. 이 내용은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은 이 책의 방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보인다. 한계 체감의 법칙을 따른 정체된 이익이 아니라 가속되는 자본의 축적과 투자를 통해 가속되는 이익의 생산수단을 가지면 된다. 이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게 된 것은 한계 체감의 법칙과 가속의 중요성이었다. 농업과 목축업의 차이를 알고 투자 대비 생산량을 가속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패권국의 지위를 잃게 만든 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축적된 자본은 성장이 가속되는 기업을 만들거나 그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개인은 자본 축적을 위한 기본 조건부터 만들어놔야 한다.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의 힘은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가속하는 소득이 가속되는 이익과 자본을 만들고 가속되는 투자와 생산을 통해 부자가 된다. 참 재미있는 게 인생이다. 어제부터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과 관점은 역시나 예상대로 재밌다. 기아로 죽는 사람보다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역병으로 죽는 이보다 자연사로 죽는 이가 더 많아졌고 전쟁으로 죽는 수보다 자살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접근 방식이 무척이나 설득력 있다. 인구수는 가속해서 늘어나고 자연 수명 또한 늘어나는 추세에서 행복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다. 죽음을 대하는 관점 또한 흥미롭다.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방식으로 나누었는데 종교의 힘을 빌려 부정하는 이와 과학적인 발전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역시나 이 글을 읽으면서도 내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간다. 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있는가? 인정하려 하는가? 저항하고 싶은가? 나의 선택이 나의 죽음의 끝 시점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란 종족은 참 재밌고 위대한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나의 결정은 이미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가올 죽음은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게 행복이란 감정도 참 재미있는 게 무한히 가속되지 않으면 꾸준히 지속되는 쾌락도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고통을 겪겠다는 자기 의지를 반영한다.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 참 재미있는 게 인생이다. 그 모든 변화는 생각이 아닌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계획은 세웠는데 행동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매일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면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단 외부 요인, 슬럼프, 우울감, 두려움, 자신감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행동을 가로막는다. 심리적인 상태, 외부 요인, 내면의 저항을 이겨내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나만의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작은 실천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누군가와의 약속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책임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싫어도 약속이 있으니까 움직여야만 한다. 두 번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것이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을 잠시 놓고 작은 것부터 그냥 시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세 번째는 작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계획이라도 행동으로 옮기고 나면 성취감이 생기게 되고 그 성취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규칙과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만들면 행동을 지속시키는 강한 힘이 생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국 의지가 아니라 설계다. 강제성이 있는 약속, 생각을 끊는 작은 행동, 작은 성공의 반복, 그리고 나만의 규칙. 이러한 전략들이 나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닌 실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모든 변화는 생각이 아닌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 짜친 사람은 되지 말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행복을 고통은 없고 쾌락이 있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내 생각에 행복을 위한 기본 조건에는 순서가 있어서 배고픔이 먼저 충족이 되고 그 다음은 배아픔이 충족이 돼야 단계적으로 쾌락을 찾게 되는 것 같다. 최근 인문학 서적을 접하면서 사람의 본성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쩌면 그 얘기는 나를 알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고, 가끔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치졸한 감정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다. 어쩔 때는 겉으로 표현되지는 모습과 내면의 소리가 너무도 달라서 그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 너무나 속 좁고 치졸한 존재로 느껴질 때가 가끔이지만 분명히 있었다. 배고픔을 충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듯한데, 배 아픔을 충족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다. 남들이 잘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그만큼 잘 되고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남들의 즐겁고 행복한 성공의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언젠가 내가 마주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기억하고 싶다. 짜친 사람은 되지 말자. 남들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가 어렵다면 그만큼 내 상황이 어려운 거니까 그럴 수 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행복인 거지 내 불행으로는 받아들이지 말자. 그 사람의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면 된다. 어차피 나도 잘 될 건데 뭐하러 부러워하냐. 기분 좋게 축하해주고 그냥 내 일만 집중해서 잘하자. 제발 나는 짜친 사람은 되지 말자.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요즘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 나 스스로 잘난 척이 하고 싶었나 보다. 어제 아주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긴 술자리를 가졌는데 왠지 아는 척이 하고 싶어서 행복이란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쥐구멍이 숨고 싶을 정도로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만으로 그것이 내 것이냐, 내가 깨달은 것 마냥 행복이란 정의를 다른 이에게 설명하려고 또 설득시키려고 신나게 떠들어댄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더구나 논리적이지도 못한 내 말이 다른 이를 이해시키지도 설득시키지도 못하는 내 언어의 한계가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만약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다른 이에게 설명하려는 건방을 떨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입 밖으로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내게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하루였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노자의 말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와서 박힌다.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먼저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철학, 인문학, 역사, 과학, 경제라는 5가지 분야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철학은 나란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문학은 타인을 이해하게 한다. 역사는 과거의 흐름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과학은 빠르게 변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꼭 알아야 할 생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이 5가지 분야의 책을 그동안 얼마나 읽어왔는가? 경제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서 편향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균형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도록 다른 분야의 책 역시 열심히 읽어봐야겠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좋은 책을 찾아서 여러 번, 100번 읽겠다는 다짐으로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우선 내가 들고 있는 책에서 베스트를 추려서 다시 한번 읽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먼저다. 나는 오늘부터 부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작아지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 짜증나는 상황을 이제는 좀 벗어나야겠다. 나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 수익은 내 가족이 생활을 하더라도 매월 이윤이 쌓이면서 전체의 자산은 지속적이고 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 돈을 쓰면서도 오히려 계속 부유해지는 삶. 이게 내가 정한 부자의 기준이다. 지금 현재는 자영업과 임대소득이 내 주요 수입원이지만 이 생산수단에는 한계가 있다. 노력한 만큼만 수익이 생기는 한계 체감의 수익 구조로는 가속적인 자산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절약이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나의 노동 시간에는 상관없이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 생산수단을 만들고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가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없고 단지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수익이 되어 돌아오는 구조.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지금 바라는 삶이다. 매일 아침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눈을 뜨고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적 자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다. 나는 오늘부터 부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고 평등한가? 성공은 노력의 대가이다. 시장 자유주의 경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 것이 당연하다. 얼핏 들으면 공정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예시들이 어쩌면 일부 지배자층에 의해 계획되고 설계되어진 상상 속의 질서 중 하나일 수 있다. 다수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회 제도 등도 외형적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어쩌면 상호 주관적 실제를 통제함으로써 다수의 사고방식을 유도하고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일 수 있다. 요 며칠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를 읽고 있는데 객관적 실제, 주관적 실제, 상호 주관적 실제라는 개념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평등이라는 개념이 다수주의와 제도적 프레임 안에서 어떻게 왜곡되어지고 엘리트들과 지배자층은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등 누구나 꼭 생각해봐야 하는 재미있는 주제들을 던져준다. 지금 믿고 있는 질서와 평등 같은 것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해봐야 한다. 통제되어진 실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실제를 구성하는 권력 구조가 있는지 비판적 인식을 지녀야 한다. 다수의 정의, 소수의 침묵, 평등이라는 상호 주관적 실제에 관해 누구나 한 번은 생각해 봄짓하다. 목적지는 알고 가자. 너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일을 해야만 해. 만약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어쩌면 쉬운 일만, 가치 없는 일만 하게 될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일만 하다 보면 결국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든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쩌면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 별 볼 일 없는 일을 만약에 해서 성공하고 게다가 칭찬까지 받게 되면 이 칭찬의 즐거움에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점점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일이 결국 네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잠깐 멈추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봐. 스스로한테 꼭 물어봐봐.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이 일이 재밌나? 이 일을 하면 무언가 나한테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꼭 생각해 봐야 해. 생각 없이 할 때 그냥 하더라도 이 길이, 그 길이 바른 길인지는 알고 가야지.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오는 시간 낭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목적지는 알고 가야지. 그래야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꾸준히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목적지는 알고 가자. 오케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열정과 에너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나의 신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 걸까? 신앙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부터 행동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 아니면 유전적인 또는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성품이나 습관으로 행동하는 사람. 방법은 다양하다.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 어떤 방법도 상관은 없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면 된다. 나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고 열정과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나의 경우 역시나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다.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이가 옆에 있다는 것에,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마음 먹었으면 밀고 나가라. 후회도 주저도 말고 곱비는 젊음에게 주어라. 다시 오지 않을 젊음에게. 워낙 그동안 책을 안 읽었던 나라서 이제서야 그리스인 조르바를 일독 중인데 왜 이렇게 이 책에 대한 평가가 그토록 많은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라서 줄을 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없지만 만약 내 책이었다면 온통 형광색 밑줄이 그어졌을 책이다. 좋은 책이라는 게 어쩌면 생각할 만한 문장들이 많은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은 나를 끝도 없이 사색에 잠기게 한다. 내 책장에 보관하고 사독, 오독을 할 만한 좋은 책인 것 같다. 사실 딸을 둘 키우는 입장에서 내용 중에 여성 편력적인 것들이 가끔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건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여성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관점을 전환하면 이 또한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책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문장들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한다. 신비를 사는 사람들에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살 줄을 모른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알의 밀알처럼 사람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어떻게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생명이란 모든 사람에게 오직 일회적인 것. 즐기려면 바로 이 세상에서 즐길 수밖에 없다.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나를 가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무형 자산은 무엇일까?
성장을 하고 싶다면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 자산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많이, 더 빠르게가 가능해지면서 유형 자산 중심으로 기계와 공장 같은 생산수단을 이용해 가속하는 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의 대부분은 유형 자산이 아닌 무형 자산으로 옮겨왔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시장 장악력이 있는 인류 기업들의 가치는 무형 자산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그 격차에 의해 점점 더 밀려나게 되는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AI 시대가 도래했고 시장은 가속해서 성장하게 될 텐데, 개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그 격차를 더 벌리지 않고 좁힐 수 있을까? 나만의 생산수단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복제성, 가속성, 확장성 등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될까? 우선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취향, 생각 등을 목록화하고 시장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정한 아이템을 복제가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플랫폼에 보관해 놓고 있어야 한다. 추후 특허, 브랜드, 저작권 등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가속 성장이 가능한 세계 시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의 성장이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나를 가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무형 자산은 무엇이 될까?